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통화 옵션 상품 케이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다음 주 초 13개 은행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합니다. 케이코가 불공정 약관에 따른 거래인 만큼 채무가 없음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년 공기업의 인건비와 정원을 동결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와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만큼 공기업도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증시가 천선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천선을 힘겹게나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천선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바로 코미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인데요.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도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FRB의 오늘 FOMC 회의에서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무척이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상 두 번째로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증시에도 아주 큰 호재로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조를 통해서 이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소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해외 PB센터 남은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그냥 햇볕이 짱 하고 났습니다. 그냥 마주 그냥 바로 쳐다보기 눈부실 정도로 굉장히 밝은 장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네. 자, 우리 증시도 좀 그런 폭발적인 장세가 연출돼서 그냥 오늘 하루는 한 500포인트 정도 올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미국 증시가 10%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네. 한국 증시에도 아주 폭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상승폭이 사상 두 번째 큰 폭입니다. 다우가 9,000선을 회복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의 내용을 보면은 경제 지표는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살펴보면 경제 지표는 악화가 됐습니다. 소비 심리가 사상 최악을 기록을 했고요. 미국의 8월 20대 도시 집값은 16.6%나 내렸습니다. 해운 물동량 지수를 나타내는 발틱 건화물 운임 지수가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차트를 잠깐 보시면 어제 8,000선 상반기에서 시작한 차트가 오후까지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오후에 아주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락폭이 한 900포인트까지 되는 아주 그런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등락폭이 900포인트다. 시장 참여자들은 눈이 그냥 핑핑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자, 어제 발표된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또 20대 도시 집값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정확한 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13.3% 정도 아마 그 정도 하락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럼에도 이렇게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 시장이 말하는 상승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주가 수익 배율, 주가가 20년 내 가장 싼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주가 가치로 따지면 한 20년 전 수준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 수익 배율이 20년 내 가장 싼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S&P 500대 기업을 보면은 주가 수익 배율이 한 1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98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상승 배경에는 또 내일 연준리, 오늘 밤이죠. 연준리 금리 인하 전망에 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리 효과도 있는데요. 전일에 어제 CP 발행을 10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원 발행이 10배나 이제 그 전에 비해서 10배나 발행했기 때문에 이거 뭐냐 하면 기업에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지금 수혈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은 신용 경색이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기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가 저가 메리트 이런 연유로 해서 주가가 19%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도 역시 신용 경색 완화 추가 금리 인하로 해서 한 14% 주가가 하루 만에 14% 올랐고요. 세계 최대 월마트는 중국과 브라질 등의 이머징 마켓에 투자 확대를 한다고 해서 한 11%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무척이나 그 시장이 상승한 그 배경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또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어떤 그 지원들도 있을 것이라는 소식도 있고요. 네. 앞으로 그 증시에서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 시장을 요약한 것은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럽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장세는 공포 시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 시장은 공포를 잠재움으로써 투자 심리가 안정을 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왜 어제는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늘에야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느냐. 그런 이유들이 이제 배경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GM에다가 50억 달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은 지금 거의 파산 위기에 있을 만큼 그리고 또 M&A 위기에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50억 달러를 지원해 줌으로써 파산 위기라든지 M&A 위기를 지금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 안정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방은행에다가 지원금을 수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혈해 주는 자금들이 지금 지방은행에 미국의 많게는 한 50개 은행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은행에 정부의 지원금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착하고 이제 자금들이 직접 그 지방에까지 도착하고 있다는 점이 이 투자 심리에 상당히 안정을 가져오고 있고 이것은 뭐냐면 미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그 큰 기업, 우량주 기업을 살리겠다는 이런 의지들을 확고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장의 특징은 뭐냐면 우량 종목이 대거 상승했다는 점이고 역시 이 회복장에서는 중소형주가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점은 중소형주는 왜 안 올랐냐, 내 거는 왜 안 올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어제 같은 미국장에서도 우량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던 점이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미국 증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리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하락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스프레드 이런 것도 폭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어음들도 어제와 같이 계속 수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어음이 계속 발행이 되면서 정부의 자금이라든지 유동성이 확보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환란을 겪고 있다시피 이제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달러는 지금 왜 이렇게 초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유럽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자산들은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반면에는 또 유럽에서는 유럽의 그 유로화라든지 영국의 파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경제가 좀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와 또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로 기업과 국가 경제가 튼튼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취약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지금 달러는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국제 시장에 지금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이제 서구 시장의 움직임을 정리를 해봤고요. 전일 뉴욕 증시가 굉장한 폭등세를 이끌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만 오늘 정도는 그 영향을 함께 좀 받고 이쪽으로 좀 방향을 단기간적으로는 잡아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중국 시장에 관해서 좀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시장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홍콩 일본하고 홍콩만 우선 보시면 네. 일본 시장이 6% 올랐고요. 어제 일본 시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니케이 지수가 아침에 오전장에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에 큰 폭으로 450포인트까지 올라줬는데 일본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 이런 큰 시장이 하루에 뭐 6%씩, 8%씩 올라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움직임을 보시면, 종목을 보시면 어제 일본 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데, 미쓰비시 자동차가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혼다가 14%, 도요타가 8% 정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소니, 캐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7, 8%, 그 다음에 샤프가 11%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14.35%나 아주 큰 폭으로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에 관한 상세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트레드증권의 남은호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성진경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주요 지표와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어제 우리 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2포인트 올라서 999.16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포인트 올라서 272.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이 161억 원을 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3,146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2,821억 원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굉장한 급락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제 연기금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개입이 알려지면서 그 힘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전일의 어떤 반등의 그 배경, 그리고 전일 반등이 갖는 그 시장에서의 의미가 무척이나 클 듯 싶습니다. 어떤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처럼 어제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정책 당국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금융시장 안정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다소 좀 덜어준 것도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소폭의 매도만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어제는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으로 돌려세울 수 있었고요. 또 한편 그 일본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동반 상승이 우리 시장의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있을 미국의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금리 인하 공조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제 굉장히 큰 돈이 이제 시장에 몰려들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일단은 반등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로 투자하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 아무래도 연기금의 그 집중 매수 타깃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체감 지수 자체는 그다지 높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수의 반등폭에 비해서는요. 자, 아직까지 그 해결된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시장의 그 온갖 악재들이. 추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아직도 시장에 많이 있다라고 평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주가 반등이 오늘도 이제 좀 반등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약간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 불안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금 시장의 경색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외화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입니다. 먼저 이게 자금 시장의 경색 부분은 제가 준비한 표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75bp 금리를 낮추면서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회색 선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지난번 25bp 금리를 낮췄을 때는
사실 CD 금리나 은행채 금리가 거의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에 75bp를 낮추면서 이들 단기 금리들이 좀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민연금하고 한은이 은행채를 직접 매입하게 되면서 이 자금 시장의 경색 부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금리들이 확실하게 좀 하락 안정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외화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외화 유동성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이제 대책을 많이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국제 수지에서의 개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 가능성이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발표될 9월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지난 8월 달보다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지표에서 특히 국제 수지와 관련된 경제 지표에서 이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준다면 시장의 불안감을 희석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수급 측면이 요새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어차피 이제 저가에서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것 같고요. 문제는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연 이틀 동안 하루에 1,000억 원 이상씩 자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의 매수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일 그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겁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제 전일 뉴욕 증시가 이제 무척이나 큰 폭으로 올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우리 장세도 좀 폭발적인 그런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거든요. 자, 금일 주식시장의 상승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은 먼저 이제 상승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뭐 미국 시장만큼은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워낙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무르익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글로벌 그 금리 인하 공조 가능성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어제에 이어서 어제의 상승폭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최근에 그 금융위기가 신흥시장 국가도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신흥시장 주요국의 가상금리라든가 CDS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흥시장 통화도 계속 약세가 지속되는지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저가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이 기술적 반등 국면에 있지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다르게 좀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꺾이는 시점도 같이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이제 과거의 그 어떤 움직임과 함께 지금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글로벌 증시의 어떤 안정과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지표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는 엔달러 환율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는 동안 엔화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나갔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엔달러 환율이 강세에서 그러니까 엔달러 하락세가 진정되고 소폭 상승하면서 글로벌 아시아 시장 전체가 동반 강세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경향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캐리가 이제 청산되면서 엔화 일본으로 복귀하고 이런 과정에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금리인 엔화를 대출해서 고금리 투자 자산인 신흥시장이나 이런 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 역전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엔화 강세가 좀 진정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다소 좀 누그러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일본과의 성장률 격차가 대거 좀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의 강세는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 정도를 시사하는 그런 지표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자산 회피 성향 그리고 글로벌 경기의 침체 정도가 엔달러 환율의 강세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상승을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글로벌 증시의 강세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의 상승이 지속성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 이제 대응을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사실 어제 이렇게 그 급반등할 때 장에 올라타기는 좀 많이 겁을 냈을 거고요. 오늘 뉴욕 증시의 어떤 그 폭등세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늘 장에서의 대응을
좀 해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 포인트를 짚는다면 어떤 부분들에 좀 시선을 집중을 시켜야 될까요? 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재까지는 저가 매수세에 의한 주가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 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제로 구제책이 통과된 이후에 그리고 글로벌 금리 인하 공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또 세계 시장의 큰 혼돈을 맞이한 것처럼 이번에도 금리 인하라는 제도가 소멸된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승세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거냐 이 부분은 결국 엔달러 환율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 동향을 면밀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은 철저히 수급 상황에 의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 상황들을 감안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제 시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볼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매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연기금 순매수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최근 5일 동안 연기금이 1조 4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하루에 5천억 정도 가까이 5천억씩 사들이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대형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연기금이 이렇게 이들 종목을 사면서 다른 기관들도 연기금을 쫓아서 이렇게 매매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한국전력, LG화학, 삼성화재, LG전자,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낙폭을 최근에 가장 빠르게 좀 메우고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연기금 그 순매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종목들 보면은 업종을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기업들 대형 우량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눈여겨볼 만한 어떤 지표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은 기업 이익이 앞으로 좀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경기도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 전망만 놓고 이렇게 좀 종목을 선택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기업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자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를 어떤 가치 평가의 기준을 삼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종목 선택할 때는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도 같이 고려하면서 재무적 건전성과 그리고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ROE 지표가 이에 걸맞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주로 ROE가 20%대 가까이 계속해서 3년 동안 유지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KTNG나 LG 그리고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S1 이런 종목들은 ROE가 높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여한 자본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건 ROE가 높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종목을 압축해 보라는 그런 주문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성진경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폭등세가 뉴욕 증시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좀 단풍철인데 단풍철 구경 건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요. 자, 삼성전자가 5%, 포스코가 7%, 현대중공업 9%, LG전자 7.95%, LG디스플레이 9.21%, 하이닉스 8%, 삼성물산이 무려 11%, 그리고 LG펜션이 9%.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8%, 9% 정도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워낙 폭등세를 이끌다 보니까 화면이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NHN이 플러스 10%이고요. 코미팜이 역시 10%, 그리고 이테크건설이 상한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요. 한빛방송도 상한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창호 역시 7.6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5%에서 10%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이막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 동시효과 때 살펴보신 것처럼 전일 우리 증시의 급반등, 그리고 전일 뉴욕 증시의 사상 두 번째 폭등세, 그 호재의 영향을 단단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전강 후강 장세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전강 장세로 시작되는 장의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시효과 때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6.52% 상승, 삼성물산 플러스 10%, 그리고 우측으로 가봐도 현대하이스코어, SBS, SKC, 쌍용, 야외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3에서 5% 정도의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교와 같은 종목들 10%가 넘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NHN,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동서 등등이 7%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테크건설이 13%의 상승, 자, 그리고 평산이 역시 10%가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빛방송도 플러스 13%이고요. 하락하는 종목을 찾을 수가 없네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종목들만 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전략부의 류용석 팀장을 연결해서 현재 장 출발 상황을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 상황이 무척이나 세네요. 네, 어제와 비슷하게 5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주식시장은 강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독일에서는 6,2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안이 발표가 됐고요. 폭스바겐이 포르쉐 지분을 확대하면서 80%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독일 지수가 11% 상승한 데 이어서 어제 마감된 미국 주요 뉴욕 지수도 다우지수 등 3대 지수는 9%에서 11%도 상승하면서 사상 7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주가 수준의 형성됨에 따라서 바겐 세일에 따른 바겐 헌팅들이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이에 따라서 공매도에 따른 슈커버링 수요도 가세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저께 한은이 75bp 금리 인하와 함께 한은이 10조 원 규모의 은행채 매입을 다짐을 했고요. 특히 이번 주말에는 재정 지출 확대는 종합적인 금융과 경기 부양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존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전업종 상승과 함께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400원대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600개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장에 따라붙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전일 발표돼 있던 미국의 소비지수와 주택지수는 미국의 소비와 주택 경기가 역사상 유례없는 침체기를 당분간 이어갈 거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오늘 밤에 50bp 또는 그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이어서 유럽과 일본도 각각 조만간에 50bp와 22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져서 전 세계 금융기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의 정책적 협조를 좀 더 빠르게 가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단기 자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어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에 가담에 따라서 기업들의 자금 경색 완화도 추진하고 있어서 전방위적 공세가 예상된다는 점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11월 4일 대선 이후에 공백 없이 재정 확대 등 공격적인 부양책에 대한 것이 예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상승 흐름에 대한 주가 흐름이 예상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가격 싸게 거래되고 있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의 강세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1달러당 92센트까지 이엔까지 갔던 엔화가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97달러까지 급반등해서 henkel이 청산 우려에 대한 국제자금의 혼란도 일부 제동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더불어 IMF가 단기 통화 수합 창구 개설을 통해서 단기 유동성 지원을 하면 한국 등 이머징 마켓의
외환 시장의 경색도 완화될 수 있어서 우리 항공물의 CDS 프리미엄이 전일 123bp 하락한 것도 우리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부분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볼 때 이번은 대략 1150선까지가 그 한계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급반등을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한번 임해볼까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런 분들께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한 추천을 주시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동반 상승하는 국면이 있겠지만 엔화에 대해서 보면은 원화의 약세가 엔화의 약세 그리고 원달러 하락 등으로 미쳐 본다면 일본과 경합하고 있는 IT나 자동차주에 대한 그 효과, 환율 효과의 수출주의 상대적 강세는 다소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그 은행주도 배당 매력들이 좀 다소 저하되는 측면이 있어서 반등의 한계성을 갖고 있겠는데요. 이렇게 볼 때 1150선까지의 상승은 증권주와 건설주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 가운데 낙폭이 가장 크고 금융 안정의 최대 수혜라는 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건설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재정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증권주와 건설주에 관해서 전문가분들이 많은 추천들이 있네요.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7조 3천억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동안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발행해왔습니다. 중소 철강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 철강 제품 수입업체인 삼보철강과 삼성제강이 잇따라 부도를 맞았으며 양보철강과 경부철강은 화해 신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눈덩이처럼 커진 환차손을 견디지 못한 탓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외식 소비가 줄어들자 외식업계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스파게티와 매장 수는 사업 초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TGI 프라이데이도 올 들어 13개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동안 불황을 몰랐던 패밀리 레스토랑도 고객의 지갑이 다치자 속수무책입니다. 한국은행이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 인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자금이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몰리자 이참에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항상 앞다퉈 예금금리를 낮췄던 은행들도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대거 소송에 나섰습니다. 우리 CS 자산운용의 한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180여 명은 최근 총 2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던 판매사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재벌가 2, 3세를 앞세운 이른바 재벌 테마주의 주가를 조작해 100억 원대 이득을 챙긴 공범 5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직 총리 아들과 재벌가 4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벌가 자제들도 돈의 유혹은 떨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정부가 학원비 잡기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6월까지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편법에 또 편법을 동원했던 학원들이 정부 당국의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펀드도 분산 투자해야 수익률 방어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주식과 채권, 머니마켓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20%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경원이 펀드에도 그대로 적용된 셈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 시간에 얘기했었죠. 정부의 실물 경제 부양 대책 이제 서서히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자 국채를 마련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돈을 풀려면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돈을 마련하는데 세금으로서는 부족하니까 뭐 쉽게 말해서 빚을 땡겨서 풀겠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올해 당초에 이게 내년에 당초에 이 7조 3천억 원 정도를 마련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15조 원까지 적자 국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실 적자 국채라는 게요, 이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해서 이 발행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고요. 평소에는 잘 발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도 이 극단적인 대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예산도 증액된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이 시간에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만요. 현재 지금 273조 원으로 내년 예산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최대 280조 원까지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늘린 재정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 지금으로서는 일자리 확충과 이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건설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7일이죠. 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예산을 늘려서 이 같은 분야에 쓸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좀 정부의 재정 상황입니다. 이 내년도에 지금 이렇게 적자 국채 확대를 된다면 국가 채무 규모가 한 340조 원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향후 국가에 좀 두고두고 좀 빚이 커져서 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 실물경제 부양 대책 중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수도권 지역에 그동안 묶여 있었던 투기 지역이 100% 해제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만에 하나 또 이렇게 또 가격이 그냥 급상승하면서 투기 붐이 일지 않을까. 또 그걸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부동산 대책이 지난주에 한번 밝혀진 바가 있죠. 이 12일 대책이라고요. 네. 이번에 나온 얘기도 이 12일 부동산 대책 연장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이번 새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많은 부분 좀 규제를 풀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예고도 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네. 풀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밝혀진 대책에 따르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몇몇 대책조차도 사실상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투기 지정 요건을 좀 완화해가지고요. 사실 지난번 12일 대책이 나올 때만 해도 이 투기 지정 요건을 완화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 수도권 쪽이나 뭐 강남 또 최근에 이 집값 상승이 컸던 이 인천 정도는 좀 투기 지역을 유지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역은 투기 지역을 해제하다 보면은 좀 투기 열풍이 불 수가 있고 좀 정부로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 이런 지역까지도 거의 다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투기 지역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근데 뭐 지방은 더 먼저 확산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국에 앞으로 이 투기 지역, 뭐 투기 과열 지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기에 또 지금 담보 인정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뭐 LTV, DTI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한 이 금융 규제도 사실상 전부 해제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뭐 40%에서 60%까지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좀 앞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는 60%에서 100%까지도 완화를 하겠다. 이런 좀 극단적인 대책까지도 정부에서는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뭐 그런 쪽으로 현재로서는 정부의 방향이 잡혀진 것이다. 이렇게 좀 언론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양도세 부분도 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다주택 중과세 같은 것도 유예가 돼서 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수도권 전매 제한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소급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뭐 예를 들면은 당장 이번에 왜 은평 뉴타운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달 말이면은 당장 집을 팔아도 큰 부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급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짚자면은 뭐 또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사실 10년 전 또 IMF 때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꾸 이 시간에 저희가 뭐 IMF 때를 한번 돌이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어렵냐 자꾸 IMF 얘기하니까 좀 별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계속 풀어가는 유동성 방향이 좀 그때와 많이 유사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 김대중 정부 초기에만 해도요.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해가지고 심지어 강남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미분양 사태가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뭐 땡처리 아파트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가 됐고요.
뭐 이런 좀 부동산 규제에 있는 전반적으로 규제를 다 완화를 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유동성이 완화되고 여기 저금리까지 확대가 돼서 노무현 정부 중기 들어가지고 이 부동산 뭐 투기 폭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단기적으로야 뭐 워낙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과연 뭐 이런 우려가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뭐 크게 봐서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그동안 마련된 대책 자체가 투기를 막고자 하는 대책인데요. 당장 뭐 2, 3년 안에 이 집부자들, 땅 부자들 기반 살려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 뭐 당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규제 완화한다고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과연 뭐 누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겠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사실상의 혜택을 제공할 경우에 뭐 부동산이 거품이 낄 우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또 지나치게 많이 풀었을 경우에 그 부작용도 고스란히 나중에 시장이 언젠가는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강남이 이제 100제곱미터대 아파트 가격이 한 2억 원 정도 했던 게 이제 한창 극상승기에는 이제 한 10한 2억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서초동 기준으로 해서. 예. 지금 뭐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만 12억 기준에서 지금 폭락한 가격이 한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은 20%도 채 폭락을 안 했고 대세 상승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도 한 400% 이상 올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착실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접근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가격이 아직까지 높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주가가 무척이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56포인트 상승한 1055.44포인트이고요. 코스닥도 18포인트 상승한 290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은 9시 10분 기준에서 60원이 폭락한 1,407원. 제가 조금 전에 9시 1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00원대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자, 일단 환율이 상당 부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오른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도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죠. 예, 오늘 뭐 장 시작 이전에 역외 선물항 같은 경우는 1,400원대 이미 붕괴가 됐습니다. 1,390원까지도 폭락하는 상황이지만요. 뭐 오늘 당장 폭락하는 거는 경제 뭐 어느 정도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제 환율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전일 대비해서 25원 올라서 1,46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네. 98년 4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뭐 또 1,400원대 붕괴가 뭐 좀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게 또 하루 이틀 오르다 보면 또 1,500원대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느냐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수입할 것이 많아서 뭐 환율이 오른다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거는 좀 투신권의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계속되는 데다가 이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사실 피해 규모가 작년에 특히 많았었죠. 이 해외 투자 펀드 같은 경우 이 환해지를 위해서 최근 들어서 이 달러 매수 수요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달 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정부 당국이 투신사는 좀 환해지에 대한 매수 수요를 좀 장외로 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매수 물량이 늘어나니까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놨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최근에 순매수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만 해도 한 135계약 수준이었던 게 어제 기준으로 하면 5,300계약까지 넘은 상태입니다. 이 바야흐로 이 투신권이 지금의 달러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철강업계가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 철강업계의 어떤 그 주가도 상당한 약세를 보였는데요.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은 별로 좋지 않은가 봅니다. 물론 이게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야 그래도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마는 중소업체들의 사정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참 철강업계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들어서는 이 환율 폭등과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특히 중소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줄줄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삼부철강이라고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 부산에 있는 이 최대 철근 수입 유통업체라고 합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결국 부도 처리를 어제 맞았는데요. 좀 사연이 좀 기구합니다. 이게 연초에 950원 하던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자 이 환차손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철근의 수요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내 돈이 안 돌아서 결국 어제 부도를 맞았다고 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최근에 철강 같은 경우 수요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철근 가격이 고시 가격보다도 30% 세일해서 팔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찾는 사람이 없다. 뭐 집을 짓지를 않으니까요. 철근 자체도 수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더 심각한 거는요. 어제 이 부도 맞은 문제, 이 조그마한 업체 삼보철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반기 같은 경우 철강 가격 제품이 크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많은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철강 제품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높은 가격의 수입 가격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로 철강 제품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여기에 환율 폭등까지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도미노 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업체들이 잘 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자동차 업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 역시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사들 간의 어떤 인수합병이 상당히 그 줄을 잇고 있는데요. GM과 크라이슬러 합병도 그렇고요. 또 폴쉐와 폭스바겐도 합병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자동차 시장이 워낙 침체가 되다 보니까요. 합병으로 좀 몸집을 불리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이 크라이슬러 합병을 추진 중이고요. 또 여기에 뭐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GM이 크라이슬러 합병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 지금 미국 정부에 50억 달러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말이 50억 달러지 각종 합병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만 불을 요청을 한다. 100억 불을 요청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구제금융이라는 게 사실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금융사에 국한된 건데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까지 지금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까지도 뭐 손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뭐 미국 경제에서 자동차 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요. 또 고용 효과도 크고 여기에 또 미국을 상징한다는 상징성까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업계의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뭐 GM이 여기에다가 대고 뭐 손을 벌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 유명한 스포츠카 업체들 포르쉐라고 좀 많은 차 좋아하는 남성분들은 이 포르쉐 하면은 뭐 평생에 한번 갖고 싶은 차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년에 폭스바겐을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포르쉐가 폭스바겐 지분 42%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옵션 행사를 통해서 내년까지 지분을 75%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기업들끼리 결합인 만큼 좀 독일 경제로서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이 독일 주가 지수 10% 이상 폭등을 했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뭐 새우가 고래를 먹는다라는 얘기거리도 돼서 이 호사가들의 좀 입방안을 막고 있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 연 매출 규모가 한 70억 유로 정도가 되는데요. 이 폭스바겐이 1000억 유로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뭐 수십 배에 이른다고 볼 수 네. 있죠. 여기에 또 포르쉐가 이 스포츠카에 특화된 상당히 작은 회사라면요. 이 폭스바겐은 말 그대로 히틀러 때에 세워진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독일의 국민차로서 이 비틀 딱정벌레 차도 있고요. 이 독일 자체를 상징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번 이런 좀 자동차 업계의 재편이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 만한 좀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IMF 시절에 뭐 기아차와 현대차 간의 합병도 있었고요. 또 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부도도 있음으로 해서 이 경기 침체가 자동차 업계에 직격탄이 되기도 했는데 좀 이번에 전 세계의 금융 위기가 이런 자동차 업계의 재편을 낳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뭐 폭스바겐 하면 유럽을 대표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그 자동차 회사죠. 오늘 사람들이 그 좋은 자동차 하면은 벤츠, BMW, 아우디 등등을 떠올리지만 회사의 규모로 놓고 볼 때는 이 폭스바겐이 가장 큰 회사인데 폴쉐와 폭스바겐의 합병 소식 상당히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폭스바겐 비트를 만든 그 사람이 포르쉐 박사인데. 네, 그 사람이 실제로 포르쉐를 창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폭스바겐에서 독립을 하고요. 근데 그 포르쉐 창업자의 지금 한 손잡벌이라고 하죠. 그분이 현재 지금 폭스바겐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뭐 역사는 돌고 돌고 기업 간의 역사까지도 돌고 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73포인트, 4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21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서 시장이 또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라는 9시 20분 기준으로 발동됐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의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반 서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저축 등등. 물론 금리는 예금 금리는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쓸 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이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의 골은 더욱더 깊고 또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일시에 닥친 금융위기야 어떤 정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여하다든가 이제 정책으로 많이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이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와 수요 위축은 과연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 염려가 됩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전국 56개 도시 2,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88까지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전월 대비 8포인트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지수가 100을 넘을 경우에 예년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굉장히 상황이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잘 반영한 지수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